회원님들 1300년 역사의 고도나라현에서 열린 정상회담 현장에는 일본의 긴박한 돈의 논리가 숨겨져 있다는 걸 아시나요? 강경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왜 한국 대통령을 자신의 고향인 나라현까지 초청해서 손을 잡았을까요? 단순히 이웃나라와 친하게 지내자는 화합의 제스처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금 165엔을 위협하는 역대급 엔저와 18조 엔이라는 천문학적인 공급망 재건 비용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그 긴박했던 순간들 속에 숨겨진 일본의 진짜 속내와 우리 지갑에 미칠 영향을 숫자로 싹 다 분석해 드릴 테니 이 흐름만큼은 꼭 가져가세요. 일본 정계에서 벌어진 일들을 단순히 뉴스로만 보면 놓치는 진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을 2025년 10월 21일로 되돌려 볼까요? 다카이치 사네가 일본의 제104대 총리로 공식 취임한 날입니다. 그녀는 평소 여자 아베라고 불릴 만큼 강한 일본을 외치던 인물이죠. 그런데 취임 일성으로 경제 안보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철저히 돈의 논리입니다. 일본의 무너진 기술 패권을 국가 세금으로 다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그 야욕이 숫자로 드러난 게 바로 12월 16일입니다. 일본 참의원에서 18조 3천억 엔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174조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고물가 대책이라는 명분 뒤에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같은 전략 자산에 보조금을 쏟아붓겠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직감했습니다. 돈만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공장을 돌릴 핵심 부품과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구조적 결함에 부딪힌 겁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외부 압박이 들어옵니다. 12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 안보 협의에서 미국은 일본에게 더 강력한 대중국 공급망 차단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을 잃는 대신 확실한 기술 파트너를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평소에 보수적 색채를 지우고 한국에 러브콜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설계가 여기서 완성된 겁니다. 그 설계의 정점이 바로 지난 1월 13일 나라현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마주 앉아 무엇을 약속했을까요? 바로 공급망 협력의 제도화입니다. 이름은 거창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단순합니다.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핵심 물자가 부족할 때 두 나라가 창고를 같이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4일에는 세계 최고 목조 건축물인 호류지를 함께 걸었죠. 1300년 전 백제 기술이 전해진 이곳에서 두 정상은 수소 에너지 터빈과 차세대 배터리 표준화를 함께하겠다고 서명했습니다. 과거의 기술 협력을 미래의 경제 동맹으로 포장한 아주 영리한 연출이었던 셈이죠. 이면을 들여다보면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그 공포가 보입니다. 일본은 지금 빚을 내서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국채 이자만 해도 금리가 1% 오르면 연간 10조 엔씩 늘어나죠. 그런 나라가 18조 엔이라는 거금을 베팅했다는 건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하기 위해 전 재산을 털어넣으면서 기술이 가장 좋은 옆집 기술자에게 일당을 더 쳐주고라도 모셔온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여기서 그 옆집 기술자가 바로 한국의 핵심 부품 기업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투자해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한일 관계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는 차가운 숫자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일본 여행이나 맥주 관련주를 볼 때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쏟아붓는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한국의 소재와 부품 장비 기업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이 지정한 특정 중요 물자 11개 항목에는 반도체와 축전지 그리고 연구 자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이 가진 독점적 기술력은 향후 3년 동안 일본이라는 확실한 캐시카우를 확보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일본 외무성이나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수시로 체크해보세요. 일본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컨소시엄에 한국 상장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돈의 경로입니다. 전문가의 화려한 전망보다 일본 정부가 실제로 어디에 돈을 꽂아주는지 그 숫자의 궤적을 쫓는 것이 훨씬 정확하고 빠른 전략입니다. 일본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한국에 손을 내미는 사이 내부에서는 더 거대한 자본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LC2조 엔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본예산 속에 숨겨진 사네노믹스 2000영의 진짜 민낯을 보면 여러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사네노믹스 2000정은 다카이치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아베노믹스를 계승하면서도 더 공격적으로 진화시킨 그녀만의 경제 브랜드입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6년도 본예산안의 총액은 112조 엔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죠. 나라 빚이 그렇게 많은 일본이 어떻게 이런 거금을 또 쓰겠다는 걸까요? 사네노믹스 2000영의 핵심은 단순히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특정 산업의 심장에 직접 주사기를 꽂는 전략적 재정 확대입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일본의 절박함이 그대로 읽힙니다.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비를 제외하고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바로 경제안보 및 첨단 기술 육성 예산입니다. 여기에만 약 10조 엔이 배정됐습니다. 인공지능과 핵융합, 그리고 양자 컴퓨팅 같은 17개 핵심 분야에 집중 투입되죠.
이건 일본이 더 이상 제조업의 조립 공장에 머물지 않고 원천 기술의 주인 자리를 되찾겠다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일본이 돈을 쓰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다리를 놓고 도로를 닦는 건설 사업에 돈을 써서 경기를 부양했다면 이제는 엔비디아의 칩을 사고 오픈 AI와 경쟁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돈을 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일본이 이런 첨단 인프라를 구축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을까요? 정답은 한국입니다. 일본이 도쿄 인근과 홋카이도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를 지으려면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과 고성능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걸 당장 대량으로 공급할 기업이 없습니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가 18조 엔의 추경과 112조 엔의 본 예산을 휘두르며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한국의 반도체 생태계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네노믹스 2.0은 마치 쓰러져가는 빵집 주인이 마지막 남은 금부치를 팔아 최신식 오븐을 들여놓는 것과 같습니다. 빵집 건물은 낡았어도 오븐이 세계 최고라면 다시 손님을 모을 수 있다는 계산이죠. 여기서 그 최신식 오븐을 만드는 핵심 부품사가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입니다. 빵집 주인이 빚을 내서 오븐을 살수록 부품사의 매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양날의 검도 존재합니다. 일본이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 당연히 금리에 대한 압박이 커집니다. 일본은행은 현재 기준금리를 0.75% 수준까지 올리며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만 연간 수조 엔씩 늘어납니다. 시장에서는 과연 다카이치 내각이 이 이자 폭탄을 견디면서 투자를 지속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해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일본의 대형주가 아니라 일본 국책사업의 예산 집행 명세서에 이름을 올린 한국의 기술 파트너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일본이 AI 인프라에 10조 엔을 쓰겠다고 하면 그 수에는 일본 건설사가 아니라 한국의 열관리 부품사나 반도체 장비사가 가져가게 됩니다. 껍데기는 일본의 재건이지만 알맹이는 한국 기술의 확장인 셈이죠. 일본의 토픽 지수보다 일본 경제안보기금의 보조금 수령 명단을 더 자주 확인해보세요. 어떤 한국 상장사가 일본의 보조금 혜택을 받는 컨소시엄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남들보다 훨씬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돈의 흐름을 쫓는 사람만이 이 거대한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조금 명단에서 반도체만큼이나 자주 보이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관련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하고 그 전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일본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죠. 이 상황을 에너지 마을의 이야기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일본이라는 집주인은 지금 걱정이 태산입니다. 집은 고쳐야겠고 공장도 돌려야 하는데 기름값은 너무 비싸고 탄소 배출 때문에 마을 사람들 눈치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주인이 큰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집은 이제 수소를 주력으로 쓰겠어라며 무려 3조 엔 우리 돈으로 27조 원이라는 거대한 보따리를 챙깁니다. 이때 일본 주인이 옆집에 사는 기술자 한국을 슬쩍 쳐다봅니다. 왜 그럴까요? 수소를 쓰고는 싶은데 이걸 안전하게 요리할 가스레인지, 즉 터빈이 없거든요. 일본이 슬쩍 말을 겁니다. 한국아, 너희 집 가스레인지 기술이 그렇게 좋다며? 우리 발전소에 좀 설치해 줄래? 실제로 한국의 두산 에너빌리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 터빈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푸는 3조 엔의 보조금 중 상당수가 우리 기술자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흘러 들어오는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수소를 먼 나라에서 사와야 하는데 이걸 배달할 자전거가 없습니다. 수소는 영하 253도라는 극강의 추위로 얼려야 배에 실을 수 있거든요. 일본 주인이 또 한국을 부릅니다. 한국아, 너희 집이 만드는 보온병 배가 그렇게 튼튼하다면서 우리 수소 배달 좀 도와줘. 한국의 HD현대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은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보온병 선박 제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수소를 많이 쓰면 쓸수록 우리 조선소에는 주문서가 산처럼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투자해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제 수소는 먼 미래의 테마주가 아니라 일본이라는 확실한 결제 능력을 가진 구매자가 나타난 실질적인 수출 효자 산업이라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보조금 파이 속에서 수주 잭팟을 터뜨릴 한국의 수소 터빈과 선박 장비 기업들을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앞으로 경제 기사에서 청정수소 인증 표준화와 같은 기사가 난다면 관련 에너지 기업들을 눈여겨보세요. 두 나라의 수소 검사 기준이 하나로 합쳐진다는 건 우리 기업이 만든 제품이 일본 시장에 별도 검사 없이 바로 들어가는 프리패스권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확보하며 집안 단속을 하는 사이 일본은 밖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실 상황으로 넘어갈까요? 일본이라는 반장이 교실 뒤편에서 아주 특별한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CPTPP라고 합니다. 멤버들도 꽤 화려합니다. 호주, 캐나다, 베트남 등 11명의 친구가 모여있죠. 이 동아리의 특징은 규칙이 아주 엄격하다는 겁니다. 물건을 만들 때 어디서 재료를 가져왔는지 서로 투명하게 다 공개해야 하거든요. 여기서 일본 반장이 한국이라는 전학생에게 슬쩍 다가와 말을 겁니다. 한국아, 너도 우리 동아리 들어올래?
요즘 옆 동네 무서운 형 중국 알지? 그 형이 자꾸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재료 공급 끊고 그러잖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그 형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탈중국 전략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이른바 디리스킹 전략의 파트너로 한국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죠. 중국 형은 내 물건을 가장 많이 사주는 큰손 고객인데 형이 화내면 어떡하지? 라며 머뭇거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 반장의 유혹은 꽤 달콤합니다. 걱정 마. 우리 동아리 들어오면 내가 이번에 챙겨둔 110지조 엔 예산 알지? 그 돈으로 너희 삼성이나 SK 같은 기업들이 일본에 공장 지을 때 보조금도 팍팍 주고 공급망도 같이 지켜줄게. 실제로 일본은 반도체 보조금으로만 수조엔을 책정해뒀고 그 수혜를 우리 기업들이 직접 받을 수 있는 판을 깔아놨습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건 단순한 동아리 가입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주도권을 누가 쥐느냐의 싸움이죠. 일본은 한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제조 기술자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 중국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는 거대한 경제 방어벽을 세우려는 겁니다. 이제는 기업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만큼이나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가 주가에 영향을 더 끼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이 동아리에 깊숙이 발을 담그는 순간 우리 기업들의 공급망은 훨씬 안정적인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경제뉴스에서 원산지 누적 기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지 잘 보세요. 우리 부품을 써서 일본이 물건을 만들어도 모두 자기네 동아리 제품으로 인정해주는 마법 같은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적용되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 부품사들의 문턱이 아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장이 이렇게 밖에서 동아리를 키우는 동안 정작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엔화 가치 때문이죠. 1달러에 195엔대라는 충격적인 숫자가 화면에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다는 곡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한국과 상황이 참 비슷하지 않나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엄격한 회계사인 일본은행과 돈을 펑펑 써서 인기를 얻고 싶은 사장님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일본은행은 엔저를 막기 위해 금리를 0.175%까지 올리며 지갑을 닫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생각이 다릅니다. 무슨 소리야?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돈을 더 풀어야지 라며 무려 112조 엔이라는 역대급 예산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직감하셨겠지만 이건 엄청난 모순입니다. 한쪽에서는 불을 끄려고 물을 뿌리는데 다른 쪽에서는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죠.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과연 일본이 이 막대한 빚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바로 2월 8일 조기 총선거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이용해 아예 선거를 치러버리기로 했습니다. 1월 23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2월 8일 국민의 선택을 받겠다는 거죠. 만약 다카이치 총리가 여기서 압승을 거둔다면 그녀의 공격적인 돈풀기, 즉 사네노믹스 2000령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투자해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2월 8일 선거 결과에 따라 엔달러 환율은 다시 한번 요동칠 겁니다. 다카이치가 승리하면 엔저는 더 심해질 수 있고 이는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의 수출 기업들에게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일본은행의 목소리가 커져 금리가 급격히 오른다면 일본에 투자한 자금들이 한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2월 8일 선거 전후로 일본의 10년물 국채금리 변화를 꼭 체크하세요. 금리가 1%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일본의 돈풀기 전략에 차질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때는 일본 관련 투자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으로 대피해야 할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선거를 준비하며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사이 시장 뒷면에서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실전 지표들이 매일 아침 깜빡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말에 휘둘리는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숫자의 궤적을 쫓으며 시장의 온도를 체크해야 할 때입니다. 매일 아침 딱 5분만 투자해서 확인하면 일본으로 흘러가는 돈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3가지 핵심 지표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숫자는 토픽스 17 시리즈 중 정기 및 정밀 기기 지수입니다. 일본 주식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지표보다 더 구체적인 산업별 흐름을 보여주는 지표죠. 다카이치 정부의 보조금이 실제로 반도체나 장비 기업들에 스며들고 있는지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이 지수가 전체 시장의 상승폭보다 유독 가파르게 움직인다면 그것은 일본의 국가 예산이 첨단 제조 분야의 기업 가치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 10년물 국채금리 JGB-7입니다. 앞서 일본은행이 금리를 0.75%까지 올렸다고 말씀드렸죠. 이 숫자가 1%를 향해 가는지 아니면 다시 내려가는지를 매일 체크해야 합니다. 금리가 1%를 넘어서는 순간 일본 정부가 갚아야 할 이자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의 공격적인 돈풀기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신호이자 엔화 가치가 급격히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변곡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일본 내각부 산하 경제안보추진법에 따른 특정 중요 물자 공고 리스트입니다. 이건 사실 뉴스보다 더 정확한 돈의 지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품목을 지정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하는지 공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거든요. 현재 반도체와 클라우드 서비스, 그리고 축전지 등 11개 항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들과 관련된 기술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이 일본 현지에서 어떤 사업 제안을 받고 있는지 뉴스를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이 세 가지 지표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국채 금리가 안정된 상태에서 특정 중요 물자에 대한 보조금이 풀리고 그 결과가 토픽스 업종 지수의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반대로 지표들이 서로 어긋난다면 그것은 시장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종목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돈의 물기를 터준 곳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과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일치하는지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막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안팎으로 긴박하게 움직이며 새로운 경제 블록을 형성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감정의 벽을 넘어 공급망 안정이라는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매일 아침 숫자를 통해 시장의 온도를 체크하다 보면 여러분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흐름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일 관계가 과거의 감정 싸움을 넘어 공급망 안정이라는 차가운 비즈니스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넘어 새로운 60년이 시작되는 해입니다. 과거의 협력이 정치적 화해를 위한 상징적 제스처였다면 지금 다카이치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는 일본 경제의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일본이 100개 미조엔이라는 역대급 예산을 편성하고 18조엔의 추경을 쏟아부으며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것은 우리가 예뻐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반도체와 에너지 기술 없이는 일본의 재건도 없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면을 들여다보면 다카이치 총리는 여자 아베라는 강경한 이미지 뒤로 철저한 실용주의자의 면모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베 전 총리의 위령비를 참배하면서도 한국과는 첨단 기술 동맹을 맺는 이 모순적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입니다. 정치는 명분을 쫓지만 돈은 실리를 따라 흐릅니다. 이제는 기업의 매출이 어디서 나오느냐만큼이나 누구와 손을 잡고 있느냐가 주가에 영향을 더 끼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일본 주도의 경제체제에 가까워질수록 일본 현지의 생산 거점을 확보했거나 일본 기업과 기술 표준을 공유하는 한국 기업들의 가치는 재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이 일본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전히 감정적인 불편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시선은 달라야 합니다. 역사는 잊지 않되 숫자의 흐름은 냉정하게 읽어내야 합니다. 일본이 빚을 내서 쏟아붓는 그 엄청난 자금이 결국 우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제품을 사는 데 쓰이고 있다면 그 길목을 지키고 서 있는 것이 현명한 자산가의 자세입니다. 직감하셨겠지만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히 업종을 나누는 것을 넘어 어느 국가의 공급망에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가 수익률을 가르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오늘 머니북과 함께 살펴본 일본의 예산안과 수소경제 그리고 CPTPP라는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세요. 복잡한 뉴스 홍수 속에서도 돈의 경로가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머니북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확합니다. 세상이 변할 때 누군가는 공포에 떨며 뒤를 돌아보지만 누군가는 숫자를 보며 앞선 기회를 선점합니다. 2월 8일 총선거 이후 일본이 그려갈 사네노믹스 2000의 밑그림에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색깔로 칠해질지 매일 아침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전문가의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한 공시 하나와 지표 한 줄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의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읽어내는 사람만이 진실에 다가갈 뿐입니다. 머니북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시장의 이면을 꿰뚫어보고 확신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팩트의 최전선에서 함께하겠습니다.